안녕하세요. 헬스중앙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헬스중앙과 센트럴 소람과 함께하는 녹내장 눈 건강 클래스 진행을 오늘 맡게 된 센트럴 소람과의 최재환 원장입니다. 사실 지난 1월 달에 제가 아마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비타민 B3가 녹내장 진행을 늦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타민 B3가 뭐 전부 다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녹내장 환자들의 그 운동과 영양 관리에 대해서 이게 눈 질환인데 왜 운동과 영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방송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은 저희 의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완치시켜 드릴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이 부분이 매우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옆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댓글창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했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어려움 진료 받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것들이라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제 의사로서의 제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녹내장 환자의 운동 관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는 운동에 대한 얘기로 채울 거고요. 뒷부분에서 제 영양 관리 얘기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고 해서 국가 공인 보디빌딩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시험을 받고 2차 실기 시험까지 받고 12월 달에 이제 자격증을 발부를 받았는데요. 안과 의사가 왜 보디빌딩 트레이너가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운동을 학생 때부터 서울의대 다니던 시절부터 열심히 했었고 아마추어로서 즐겨오긴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거. 근데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그 과학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시험이 되게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합격 확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땄고요. 어쨌든 무사히 땄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동아일보에서 제 얘기를 들으신 분이 저를 이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디빌딩 트레이너 된 안과 의사 닥터 티타늄으로 불리죠.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사 자격증과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어떤 걸 떠올리세요? 뭐 이렇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혹은 뭐 이렇게 막 남자들 막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보디 몸을 빌딩 만든다는 뜻이죠. 보디빌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운동과 영양과 휴식입니다. 그리고 4대 원칙이라고 하면 일관성까지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의 몸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 근육뿐만이 아니라 시신경에도 통합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 시신경 혈류 그리고 대사 과정을 활성화하면서 녹내장의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영양 중에서도 특정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의 활성 유지, 보호 같은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이제 회복하는 것들 중요하고 또 중요하죠. 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더욱 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패턴을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할 때 녹내장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 들어오셨군요. 예, 벌써 첫 분 슈프 리무빙 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녹내장 환자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이제 저기 오늘 제 홍성현 님도 질문하셨고 오늘 얘기에 전부 다 나오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지만 제가 아깝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내장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시신경은 눈에서 머리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관인데 그 부분이 망가지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보이는 부분이 넓은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자, 그러면 녹내장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압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운동과 영양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안압 이야기부터 하는 건 말이죠. 이 방송을 보시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영양은 보조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압이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연구들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안압을 낮춘 녹내장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안압을 낮추면은 정말 녹내장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 EMG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그룹 A에서는 안압을 하강을 시켰고 그룹 B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고서 분석을 해봤더니 안압을 1mm 머큐리를 떨어뜨리면 녹내장 진행 위험이 무려 10% 정도 감소했고 안압을 5mm 머큐리를 떨어뜨리니까 녹내장 진행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것은 녹내장 진행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춰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네. CNTG 스터디라고 해서 정상안압 녹내장 연구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에서 안압을 더 낮춰보고 혹은 이제 기존 내버려 두고 그래 봤더니 이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조차도 안압을 떨어뜨렸더니 시야 악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녹내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안압을 낮추는 것만이 시신경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증명된 방법이다라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얘기지 이것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안압 말고 녹내장 관리를 하는데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밖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음하시고 담배 피우시고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스트레스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산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녹내장이 꽤 진행된 분들은 이미 녹내장 때문에 손상을 받은 세포들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단 말이죠. 독성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주변 조직을 건드리는데 그렇게 본인의 이제 몸에서 나오는 내인성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세포 안의 에너지 발전소인데 에너지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녹내장 환자 중에 꽤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강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사들이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시신경 쪽으로 피가 잘 안 통할 수 있겠죠. 피가 가야지 산소도 가고 영양분도 갈 텐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신경들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망가질 겁니다. 이런 것들도 녹내장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건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성신경염증. 우리 시신경이나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 데미지를 받을 때 손상을 받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염증 세포들이 이제 모여들어요. 근데 이 염증 세포들이 어떤 손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남아서 조직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2차성 신경 손상이 녹내장의 지속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안압약들은 눈에 넣는 점안약들은 대부분 안압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 말고 뭐 조금 더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거나 혈류 개선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신적인 그런 의학적인 컨디션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운동이
녹내장 관리에 미치는 영향. 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위험인자: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시신경 혈류, 그다음에 만성 신경염증.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터리의 충전 정도가 많이 올라간다.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은 다른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자극 등에 잘 버틸 수 있겠죠. 시신경 혈류 개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고혈압 당뇨 환자들 당연히 운동하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혈류를 개선하면은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녹내장 같은 말초신경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말고도요, 영양 성분도 녹내장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양 성분들은 좀 특정한 영양소들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이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빌베리 같은 데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뭐 미토비타라든지 뭐 맥스나민 같은 그런 제품들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혈류 개선에는 이제 오메가3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요. 만성 신경염증 완화에는 오메가3 혹은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조금만 더. 도토리 키재기님, 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걷기나 가벼운 러닝은 꾸준히 해도 시신경에 부담이 없을까요? 네,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진행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영양제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에 기본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녹내장과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예.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를 최근에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소기관, 세포 소기관입니다. 역할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발전소의 기능이 충실하면은 세포가 생생할 것이고,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발전소의 용량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신경 세포가 발전소가 시원찮아서 죽어버리면 안 보이게 될 것이고요. 면역 세포 같으면은 이제 세균에 잘 대응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시드니 대학의 교수인 조나단 크로스톤 교수에 의해서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와 녹내장이라는 2009년도 저널 오브 글라코마 세계 녹내장 학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문장이, 자, 녹내장은 신경이 퇴화되는 질환인데 이 노화에 따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진행은 녹내장의 중요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이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들이 잘 죽게 된다. 이거를 환자들 샘플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왜 녹내장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큰 근육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눈과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각적인 정보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또 계속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잘 때만 빼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면 시신경은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녹내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짚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과 영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증거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객관적인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입니다. 영국 성인의 약 5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설문조사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가속도계 워치 같은 거겠죠. 채워가지고 이제 한 10만 명한테 채워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이제 운동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과적으로도 안압 그리고 이제 황반부의 이제 단층 촬영 결과 녹내장 유무 등을 검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의 연구들은 이렇게 지금 이것은 빅데이터 연구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가능한 연구입니다. 예전에 뭐 몇십 명 기껏해야 뭐 100명 좀 넘는 숫자 가지고 이런 거 분석하면은 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워낙에 그 환자의 군수가 적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 안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안압 자체는 뭐 그다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알고 있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안압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떨어집니다. 직후에는 떨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평균 안압 같은 것들은 운동을 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안압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이 시신경 주변 망막 두께가 더 두꺼워졌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시신경이 더 튼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환자들한테 그 물어본 거랑 가속도계에서 측정한 운동량이랑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신경은 튼튼해진다. 자, 세 번째, 오래 앉아 있을수록 망막 두께가 더 얇아졌다. 이거는 그냥 활동을 안 하면은 시신경이 약해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사무직에 계신 분들 혹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서 고생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녹내장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내장 환자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더 활동적인 운동량으로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운동은 이 연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운동은 안압을 낮춘다기보다는 시신경 자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얼마나는 자 우리가 그냥 어떤 분들은 저 운동 다녀왔어요라고 진료실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운동이 골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골프 같은 거는 가서 막 숨 헐떡거리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건 되게 가벼운 운동에 해당하고 이제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약간 숨찬 정도. 대화는 되는데 대화는 좀 어렵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체육관에서 뭐 스태퍼를 탄다든지 러닝머신을 조금 숨 헐떡거리면서 한다든지 그런 중등도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은 진짜로 뭐 그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뭐 숨 쉬는 게 버거운 정도의 운동을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벼운 운동은 시신경 망막 저강도 운동만으로는 시신경 망막 두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산책하고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뭐 별로 이렇게 막 녹내장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운동, 숨은 찰 정도의 운동들 그런 것들 그거 이상의 운동을 해야지 녹내장에 효과적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유산소 운동할 때 숨얼떡거리면 그때 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헐떡거리는 운동을 할 때는 몸의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눈에서도 그 방수가 빠져나와서 배출되는 이제 상공막 정맥들이 확장이 되면서 안압이 떨어집니다. 그 홍성현님께서 아마 또 유산소와 근력 운동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근력 운동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력 운동할 때 얼굴이 뻘개지지 않잖아요. 뭐 잠깐 힘줄 때 그런 거 말고는 유산소 운동에서 그 얼굴 숨차은 것들은 별 그게 없다는 거. 예. 자 보자 우리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그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댓글 조금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습관 유산소 운동 한 가지만 추천해 달라고 우지 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빠른 속도로 하루에 2, 30분 이상 걷기 어려우면 계단 오르기 예.
안약을 쓰면서 운동해도 괜찮은지 시간 간격. 안약을 쓰면서 당연히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근력 운동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영은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눈을 너무 누르는 수경은 안 되고요. 눈 주변을 이렇게 좀 감싸는 눈을 직접 누르지 않는 수경을 쓰시면 괜찮습니다. 음식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수면 부족은 녹내장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하나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수면 무호흡증은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 고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녹내장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한 위험 그룹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자, PT 선생님한테는 좀 이따 이제 근력 운동할 때 얘기하겠지만 뭐 거꾸로 매달리기, 물구나무 서기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 자 DUNG 7679님 매우 안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이렇게 엎드려서 눈을 누르고 자거나 그러면 안압 엄청 올라갑니다. 실제로 녹내장 환자들 중에서 뭐 약 열심히 쓰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나빠지는 분들을 좀 더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요건 논문으로도 출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영양을 생활하는 거 녹내 안압에는 모르겠어요. 안압이 올라가는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시신경은 확실히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좀 아까 보여드렸었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좀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종류는 자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본 운동이죠. 녹내장 환자한테 가장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댄스, 에어로빅 다 좋고요. 자 권장 처방 및 강도 주 5회라고 써놨는데 너무 많습니다. 주 3회 이상만 하셔도 돼요. 예. 하루에 30분, 그 다음에 총 150분.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긴 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150분 정도 하는 거. 근데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몸에 탈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한 주에 한 번 하는 거, 하루에 15분 하는 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씩 늘려가서 한 6개월 있다 목표를 이 정도로 잡는 거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재미도 없고요. 화가 나서 아마 운동을 안 하시게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산소 운동. 자,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거 있죠? 근력 운동에 대해서, 네, 근력 운동에 대해서인데 근력 운동은 이제 가벼운 밴드 운동이라든지 뭐 15번, 2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덤벨 운동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등에다 이렇게 바벨 같은 거 얹지 않고 하는 맨몸 스쿼트, 기구로 하는 가벼운 운동들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어요. 가벼운 무게를 많은 반복을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걸 할 때도 숨을 너무 참으면 안압이 올라갑니다. 꽉 참고서 그냥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안압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호흡은 이제 수축할 때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 수축하지 않을 이완될 때 들이쉬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 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피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무거운 중량이라든지 발살바 동작, 꽉 복압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안 좋은 게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는 자세입니다. 물구나무 서기 거꾸로 이렇게 막 특히 뭐 크로스핏 같은 데 가면 물구나무 서서 막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흔하게 듣는 질문들 중에서 이게 제가 관절이 안 좋아요. 고령층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으로 적극적인 운동이 어려워요.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권하는 운동은 말이죠. 첫 번째는 물속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거, 수영 혹은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은 관절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그 중에서도 특히 실내 자전거, 딱 고정된 궤도에 안장 높이를 적절하게 맞춰놓고 하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는 거, 산을 타는 것보다는 평지를 빠르게 걷는 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운동이 어려운 분들,
이제 고령 혹은 이제 또 다른 질환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 있죠.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혹은 뭐 시신경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래도 아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뭐 150분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거는 권할 수 없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그 혹은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잠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어쨌든 혈류가 조금이라도 돌게 하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합시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앉아 있는 게 안 좋다는 그 UK 바이오뱅크 연구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요새 뭐 책상도 서서 하는 책상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하루에 뭐 항상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갈 때는 아침에 바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출근하고 그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루틴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령층도 많으시고 심장 안 좋으신 분들,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이제 협심증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강도로 하라고 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치의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을 해도 될까요?라고 상의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다가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어지럽다 뭐 그런 사인이 있으면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이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준비 운동을 해서 너무 몸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거,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가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마라톤 시합에 나갔다가 다 뛰고 나서 42.19km를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자,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면은 막 이렇게 그 혈관들이 확장이 되어 있다가 수축을 팍 해요. 그때 통상적인 혈관 내경보다도 훨씬 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막혀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동이 격렬한 운동일수록 끝나고 나서는 좀 천천히 속도를 내려서 뭐 빠른 속도로 걷기 그다음에 천천히 해서 정리를 해야지 운동 끝났다 앉아버리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의자에 앉아서 뭐 발목을 돌린다거나 뭐 팔 올리기 뭐 계속 이런 반복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저 좀 비춰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하면은 뭐 꼭 뛰거나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체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 놓은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TV를 보는데 광고 시간마다 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보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광고가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이런 작은 습관들부터 고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 이야기예요. 녹내장 환자분들은 이제 시야가 좁거나 시력이 너무 낮아서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데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마음이 좀 아픈 얘기죠. 너무나 열정적인 분들은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부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죠.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괜찮지만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반대편 자전거 못 봅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운동은 피하시고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권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실내에 고정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뭐 실내 자전거 같은 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도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같은데 많이 파니까 실내 자전거는 뭐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그다음에 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쉽죠. 낙상 위험이 낮죠. 그래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심한 녹내장 환자분들은 이런 거 아니면 좀 러닝머신도 뭐 살 수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요새 공간만 조금만 있다고 하면은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만큼 이렇게 막 팍팍 뛰는 게 아니라 손잡이는 반드시 잡고 천천히 걷기 모드 같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본인의 시야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또 수영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항상 길을 산책을 하게 되더라도 익숙한 길로 가는 거, 그다음에 야간에 산책이나 그런 것들 피하기, 그리고 이제 시야가 정말 어두우신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자 걸으시고요. 아까 계단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내장이 심한 분들은 이런 계단 걷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밑에서 발 헛디딜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지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트레이너 유튜버이신 그 단하나 씨와 함께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단하나 트레이너님한테 운동을 3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보통 녹내장 환자들을 위한 거, 혹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시야가 안 좋으신 분들 3가지 버전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이것은 그 폭스 짐 TV라고 단하나 트레이너가 하고 있는 그 폭스 짐 TV에서도 영상을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녹내장 TV에도 찾아보면 옛날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자, 피해야 될 것은 자전거 라이딩, 계단 등산, 공 따라가는 운동, 야구 같은 거 안 됩니다. 눈에 공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운동은 시신경을 직접 튼튼하게 만듭니다. 안압을 떨어뜨려 준다기보다는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거로는 혈류를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항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뽑아준 질문 중에서 의자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쪽잠을 자는 거는 안압에 괜찮나요? 이런 건가요? 이렇게 이런 자세 같은데 글쎄요. 아까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경추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는 것은 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들 더 많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꼭 운동 말고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30분이 지나가니까 강의의 후반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녹내장 환자의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내장 환자에서 영양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자, 그냥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운동을 골고루 잘 먹는다고 하는 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녹내장에서는 안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아까 옛날 강의했던 것 중에 좀 돌아가 볼게요. 슬라이드.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상안압 녹내장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초기 녹내장 환자에서도 안압을 떨어뜨리면은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간 부분은 안압을 떨어뜨려도 30%의 환자들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안압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슬라이드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안압을 하강시키는 거, 높은 안압 이외에 시신경을 위협하는 몇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시신경 혈류 장애, 만성 신경염증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1번부터 3번까지를 1번부터 4번까지를 어느 정도 업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양 성분들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전이 규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약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농내장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 꼭 그런 걸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사실 무난한 녹내장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영양 성분들을 다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먹는 거에도 뭐 이제 저기 화면을 보시면 연어 같은 거 있죠. 연어가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연어에 오메가3 잔뜩 들어 있어요. 뭐 빌베리, 블루베리에 뭐 저희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들 잔뜩 들어 있겠죠. 견과류 같은데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과일에 뭐 비타민 C라든지 잔뜩 들어 있겠죠. 올리브유에 오메가3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기 PNNK님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아직 약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좀 그 증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뭐 기본으로는 골고루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질환들은 에너지의 그 영양소의 결핍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병들도 있습니다. 꼭 눈의 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전신에서도 그렇죠. 뭐 비타민 D의 결핍 같은 경우는 구루병 같은 것들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펠라그라 같은 병들은 이제 비타민 B3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결핍도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세포들은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일반 세포와 시신경 세포를 일반 보통차와 스포츠카로 비교한 영상인 그 그림이 있는데 자 보통 자동차는 그냥 보통의 연료로도 잘 가요. 그리고 뭐 특별히 신경 안 쓰더라도 유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신경 세포는 이제 고급 스포츠카라고 비유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어떤 개들은 그 에너지 소모도 되게 크고 엔진도 그 굉장히 이제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래서 어쨌든 그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 같은 거 써야 되고 또 항상 이 정비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녹내장 환자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먹는 걸 가지고 녹내장을 신경을 좀 쓰겠다고 할 때 아까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던 이 사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그 기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루테인 같은 경우는 눈의 황반 부위의 색소란 말이죠. 그거는 녹내장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녹내장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녹내장과 루테인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그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냥 해당되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그 보충해 넣어야지 뭐 쓸데없는 데 돈을 쓰면 안 되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산화 스트레스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나 E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는 비타민 B3, 코엔자임 Q10, 혈류장에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일단 만성염증에는 오메가3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60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적인 상태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의 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고령층에서는 항상 내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밀하게 챙기셔야 돼요. 대략 뭐 홈쇼핑에 나와서 이게 눈에 좋다더라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몇 미리가 들어있지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그 증거가 있냐라고 항상 저희는 증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증거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약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거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강력한 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빌베리 혹은 블랙커런트 혹은 뭐 블루베리 같은 데서 들어있는 특히 그 자주색 열매들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연구에서는 이제 2년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매일 50mg씩 투여를 했더니 시야악화가 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안구 혈류도 개선이 됐는데 안압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서울의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정상한압 녹내장에서 C 기능이 개선된 것을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나 E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비타민 C나 E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녹내장 진행 억제에 대해서 이거를 뭐 고용량으로 투여했다더니 효과가 있다더라, 그런 근거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야채나 견과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뭐 녹내장 치료 목적으로 다량으로 먹는다거나 하는 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세포에 녹을 끼게 만든다면은 우리 항산화제들은 녹을 막는 코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은 가장 대표적이고 전 세계 녹내장 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는 비타민 B3입니다. 이거는 뭐 녹내장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에는 이제 뭐 초기 연구 하나만 써놨는데, 예. 어쨌든 그 이후에 나온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전부 다 녹내장 환자에서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투여했더니 시아나 시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서울의대와 분당 차병원인가요? 하여튼 몇 군데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정상한압 녹내장에서 비타민 B3를 2g으로 투여한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타민 B3의 고용량 요법 투여는 어느 정도는 그냥 먹는 녹내장 치료제 정도의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경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녹내장에 대해서 효과를 미치는 게 있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논문들이 있는데, 걔들은 주로 이렇게 눈에다가 넣었을 때 좋다는 연구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먹는 보충제에 대한 직접 근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신경절 세포가 외부 자극에 더 잘 버틸 수 있게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 예, 뭐 은행잎 추출물이 가장 유명한 성분입니다.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약으로도 나와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징땡민, 뭐 기땡신,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범용으로 혈류 확장, 혈류 개선에 대한 효과는 인정을 받고 있고요. 녹내장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럴 때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이제 조금 더 효과가 확실한 비타민 B3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좀 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산염, 잎채소, 뭐 질산염이라는 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10만 명을 추적해서 봤더니 이런 그 잎채소 같은 걸 많이 먹었더니 이제 녹내장 위험이 20%에서 30% 감소한다. 그다음에 중심시야 손상 유연에는 특히 좀 도움이 더 되더라. 그래서 하루에 뭐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들을 뭐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시신경 혈류 개선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뭐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 뭐 그런 분들보다도 대사성 질환, 좀 오래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요까지 네 번째 것까지만 하고 질문을 좀 제가 응답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 끝날 때 그 위에 질문부터 좀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만성염증 관리. 이거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꺼지지 않는 불 진정시키기. 뭐냐면은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에 염증 세포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흥분된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 만성염증 상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병들이 뭐 녹내장 말고도 잘 생기고 진행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이 오메가3, 항염 효과가 있고 혈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드셔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녹내장 말고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하지만 오메가3는 녹내장 진행을 직접 억제한다는 근거는 좀 적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뭐 녹차라든지 뭐
뭐 베리, 뭐 그다음에 양파에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보충제를 찾는다기보다 워낙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자 높은 안압이라든지 혈류가 떨어진다든지 산화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시스템, 보채라고 하는 보호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장기적으로 녹내장이 악화되는데 이렇게 이제 만성 염증을 낮추는 생활 습관, 영양 조절은 녹내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윤제이님께서 2007년부터 대학병원에서 녹내장 의증 정기 체크 받던 중 주치 판정 2022년쯤 녹내장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하셨습니다. 이후 15년 상태 변화 없습니다. 15년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녹내장으로 갑자기 진행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소 밤샘하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하는 일이 많은데 향후 녹내장이 올 수도 있나? 이거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저기 어느 대학인가 거기서 스마트폰을 하면 안압이 좀 올라간다는 연구를 가지고 뉴스를 낸 적이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압이 잠깐 올라간다와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안압이 잠깐 올라가는 것이 녹내장 진행을 더 악화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저도 가끔 밤샘은 아니지만 2시 3시까지 일할 때 많거든요. 그때 노트북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는데 저런 것보다도 저 아까 처음에 운동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작업을 하면서 계속 앉아만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는 거 그것은 녹내장에 취약하게 본인의 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요건 더욱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가족력은 제가 임상의사 녹내장 전문의 21년 차인가요? 21년 차로서 가족력, 특히 심한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강한 위험인자라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체크는 좀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뭐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거를 하나 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녹내장 TV에 올려놓은 뉴스 예전에 올렸던 녹내장 TV에 카페인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올렸던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경험이 좀 더 쌓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최신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서 느낀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하루 한두 잔 커피 마신다고 녹내장이 악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안압 상승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커피 마시고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분들에서는 남들 괜찮은 용량의 카페인에서도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눈에서 안압도 좀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녹내장 위험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시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이거 안압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옛날에 요새는 그런 검사를 하지 않지만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녹내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녹내장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한테 물을 잔뜩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안압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 당신은 녹내장에 소인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녹내장을 진단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량의 음료수를 짧은 시간 안에 들이키는 것은 녹내장에 좋지 않습니다. 자,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산화 스트레스, 혈관 기능 저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고 흡연량, 음주량이 많을수록 녹내장 시야 손상 진행이 빠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럼 술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조금씩 드시는 거 사회생활에서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술의 양이 다량이 되거나 다빈도가 되었을 때 녹내장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다빈도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3회 이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뭐 가벼운 용량, 가벼운 음주를 하는 거는 녹내장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내가 알코올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반응을 하는 한 잔만 마셔도 좀 정신을 잃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분들은 역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흡연은 확실하게 위험한 요인입니다.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저희 배달 음식, 과자, 탄산음료, 그다음에 뭐 있을까 스팸, 그다음에 저희 야식 배달하면 뭐 잔뜩 나트륨 든 거 맛있는 거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뭐 그거 자체가 녹내장을 악화시킨다기보다는 그것들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공을 심하게 한 음식이라든지 당류가 혈당 스파이크를 팍팍 일으키는 음식 같은 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이제 전반적인 걸 종합해서 보기에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임상 근거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동물 실험,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딱 이제 체크하기 전 단계 말이에요. 거기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비타민 B3, 은행잎 추출물,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은 전임상 근거가 꽤 강력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임상으로 들어와서 환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투여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냐? 그렇게 가면은 이제 조금 말할 거리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인체 임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비타민 B3나 은행잎 추출물, 안토시아닌 정도예요. 요것들 이전에 이제 뭐 오메가 3나 뭐 코엔자임 Q10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것들은 위에 있는 세 가지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대규모로 그 무작위 배정 연구가 다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한두 기관에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연합해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해봐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입증된다면은 녹내장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로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플랜도 제약사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하죠. 다만 비타민 B3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투여가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 이제 약간 좀 그 간독성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유래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말이죠. 자, 이거 다음 테이블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예. 요 정도까지 비타민 B3, 은행잎 추출물, 안토시아닌,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녹내장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루테인 말씀드렸죠. 루테인이라든지 뭐 아스타잔틴이라든지 뭐 아연, 망간, 뭐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은 녹내장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녹내장 홈쇼핑하면 이런 걸로 막 눈에 좋아요, 뭐 녹내장에도 좋아요 아무 얘기나 하시는 호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그냥 거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항상 받는 질문들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아예 그냥 뭐 제가 그 제품들도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맥스나민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나온 제품들 뭐 미토비타라는 것도 있어요. 요 미토비타라는 제품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미토비타 같은 경우는 한 알에 이제 500mg짜리의 이제 알약인데 이 맥스나민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고 포에 들어 있습니다. 포에 들어 있는데 요 포 하나당 이제 1000mg씩이에요.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보통 미토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약이 500mg짜리이기 때문에 보통 녹내장 환자들 드실 때 한 2g을 드세요. 그럼 4알씩 드셔야 되는데 용량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이 들어가서 특히 식사 안 하고서 드시면 속이 좀 쓰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스나민 같은 경우는 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물에다 타서 그냥 마셔도 되고 아니면 먹고서 그냥 물을 같이 마셔도 되는데 조금씩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포에 이제 1000ml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드실 때 한 두 포 정도면 2000mg, 2g이 되겠죠. 그런 좀 편의성이 있어요. 근데 맛은 호불호가 되게 다릅니다. 이제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뭐 참고는 먹을 만한데 뭐 계속 먹으라면 좀 못 먹겠다는 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호불호도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품은 오큐 징코 Q10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개발할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비타민 B3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고 안토시아닌도 별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었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분들 세 가지 중에서 그 밑에 그 은행잎 추출물과 두 번째 거 그다음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환자분들이 뭐 전부 다 따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메가3 따로 드시고 코엔자임 Q10 따로 드시고 은행잎 추출물 따로 드시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따로 드시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환자들이 좀 편하게 드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휴온스하고 이제 좀 의뢰를 해서 성분 배합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다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정이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관심을 가져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제품은 로아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안토시아닌 중심으로 들어있습니다. 빌베리 추출물이 이제 안토시아노이드로서 이제 60mg 정도 충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풀로 최대한 용량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잎 추출물도 부재료로서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3도 소용량 들어가 있고,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이라고 해서 뭐 실험적인 논문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임상 논문들에서 안압을 조금 떨어뜨린다고 하는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까지 들어와서 좀 범용으로 추천하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저기 실제로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양제를 다 먹으란 말이냐? 이거 되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이 그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분은 조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중심시야만 요만큼 남아 있고 그다음에 안압은 한 10대 초중 초반 혹은 중반이 안 되도록 유지가 되는데 올 때마다 시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녹내장이 나빠지는 기전 중에 그거는 분명히 이제 에비던스가 있잖아요. 안압 말고 녹내장을 나빠지게 하는 기전 네 가지 뭐라 그랬죠? 항상 그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혈류 장애, 그다음에 만성염증 네 가지. 그러면 오케이.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안압만 떨어뜨려 줘도 괜찮은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 안압 엄청 떨어뜨렸는데 나빠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기능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저희가 해야죠.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특히 뭐 의사들 중에서도 녹내장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니 그게 근데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대규모 임상 연구는 정말 어느 정도 이상 그게 있을 때 진짜 대학사들이 가능성을 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해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이렇게 막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실험이라든지 작은 연구들에서 나온 결론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한 환자들에게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죠.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버틸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편견을 없이 좀 그 치료를 하는 게 의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관악기 사용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관악기 사용은 매우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관악기 사용을 하면 안압이 올라가요. 아까 발살바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발살바라고 하는 게 그 힘 꽉 주면서 이제 얼굴 부푸는 거. 네, 여기 있네요. 발살바 동작이라고 해서 여기 피해야 할 것. 근력 운동할 때 이제 되게 무거운 스쿼트 같은 거 들 때 이제 빡 힘주면서 복압을 올려서 그걸로 척추를 지탱하거든요. 그런 자세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관악기, 뭐 색소폰, 그다음에 그 플루트 같은 것들 불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취미로 잠깐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적인 연주자가 안약 사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위험이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미토비타 맥스나민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용량만 똑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시중에 이제 뭐 미토비타, 맥스나민 말고도 뭐 초록비타, 배석철의 암이나 뭐 기타 등등 해외 제품, 뭐 리틀 약사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왜 딴 건 얘기 안 하고 뭐 저희 그런 것만 얘기를 하냐? 이거는 미토비타는 저희 녹내장 학회 의사들이 대부분 쓰는 제품이고 맥스나민 이거는 개발 자체부터 제가 자문을 해가지고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제품만 추천하지 저희가 모르는 제품을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비타민 B3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용량만 같으면은 회사가 어디라도 약효가 틀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1시가 넘어가는군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영양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제 뭐 더 금방 까먹고 뭐 그럴 거예요. 최근에 그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클로드라는 AI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 그 글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AI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위젯이라고 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제된 내용으로 해서 녹내장 영양 성분 가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양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위젯 화면인데요. 일반적인 영양 성분 가이드에 대한 정보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안압이 조절되어도 녹내장이 나빠질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드리고, 자, 영양 성분의 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화 스트레스, 뭐 미토콘드리아 복잡한 것들을 가능한 한 그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아까 항산화 기능, 뭐 세포 에너지 개선, 혈류 개선 이렇게 해놨잖아요. 선택을 해서 항산화를 선택해서 봤더니 안토시아닌 뭐 기능이 도움이 되고 뭐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해당하는 제품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서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는 뭐 구매 링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설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필요한 뭐 세포 에너지 대사 그랬더니 이제 비타민 B3, 코엔자임 Q1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요것들은 어쨌든 뭐 저희가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를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QR 코드를 촬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아마 유튜브 영상에 고정 댓글에 녹내장 영양 성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터치하면은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그 녹내장 영양 가이드 위젯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그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뭐 돈 낭비하지 않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1시가 넘었고 그 질문들 제가 빠뜨린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자그 코섭 잘라탄을 사용하던 중 계속 나쁜 결과가 나와서 로프레사 추가 사용 중이고 빌베리를 먹고 있는데 약 추천 부탁 바람. 네, 이거는 말이죠. 제가 환자분의 저희 눈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서는 이제 뭐 안약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릴게요. 고안압 녹내장인 경우에는 안압을 떨어뜨리면은 대개 진행을 멈추거나 매우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안압이 아니라 시작할 때 정상안압 녹내장이었고 그 정상안압 녹내장 중에서도 초반 안압이 낮은 경우 그리고 대사성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혹은 뭐 저혈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쨌든 안압 말고 다른 요인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양 성분을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로프레사, 뭐 빌베리 드시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빌베리를 그냥 이제 뭐 그냥 드시는 분들, 뭐 블루베리를 뭐 하루에 이만큼씩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그 안에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겠죠. 많이 드시면은. 근데 당도 있어요. 과일들은 당도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자, 안토시아닌 잔뜩 먹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막 너무 혈당 같은 게 올라와서 당뇨 생기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 안토시아닌 같은 것들은 뭐 이런 추출물로 만들어 놓은 건 이거 먹는다고 뭐 당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빌베리를 드시고 계시다 하면은 이 로안압 제품이 매우 잘 나왔으니까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 영양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려고요. 너무 이제 영양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조금 더 다음부터는 뭐 수술이라든지 실제 환자에서 난치성 케이스 그런 것들 가지고 헬스 중앙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